예, 안녕하세요. IoT 시대 디지털 컨텐츠 사업자의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순천향대학교의 김학용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순천향대학교 IoT 보안연구센터에 재직 중에 있고요. 2014년까지는 LG U+하고 삼성 SDS에서 사업 기획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을 했고요. 지금도 관련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IoT 전략연구소나 디지털 비즈니스 인사이트 연구소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이제 흔히들 4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IoT 시대에 디지털 컨텐츠 사업자의 비즈니스 전략을 얘기하는가 좀 의아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비즈니스는 인터넷 기술이 등장하면서 인터넷에 연결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은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 기술이 보급이 되면서 인터넷에 연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한 4, 5년 정도 전부터 IoT 기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람과 비즈니스를 제외한 다양한 사물들이 인터넷에 지금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IoT 기기를 얼마나 지금 이용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디바이스는 소유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초기이기 때문에 IoT 초연결성이나 그다음에 연결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빅데이터,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다양한 기술이 종합적으로 이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을 예측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은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IoT 시대,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IoT 시대의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의 비즈니스 패러다임은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많은 분들이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단독으로 이용되던 사물들을 인터넷에 연결시킵니다.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시키고 핸드폰으로 원격에서 그 사물을 감시하거나 혹은 원격에서 제어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런 디바이스들을 집이나 공장 혹은 도시에 이렇게 모아서 어떤 서비스, 자율화된 서비스 혹은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흔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흔히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IoT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oT의 본질은 뭐냐?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사물들이 있습니다. 침대, 형광등, 아니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 TV, 병원, 이런 기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그리고 전혀 상관도 없던 이런 사물들을 인터넷에 연결시킴으로써 전혀 상관도 없던 인터넷을 통해서 전혀 상관도 없던 사물들 혹은 비즈니스들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가능성을 도출하는 게 사물 인터넷의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혀 상관도 없는 것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런 컨셉을 바탕으로 새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식,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생각들을 작년 말에 냉장고를 공짜로 드립니다라는 책으로 발표를 했고요. 저 책에 보시면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에 비즈니스의 유형은 크게 디바이스를 서비스화하거나 혹은 디바이스와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를 결합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디바이스의 서비스화는 세 가지 형태, 그다음에 디바이스하고 서비스가 결합하는 형태도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부분은 디바이스하고 디지털 컨텐츠를 결합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 싶은 분들은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6가지 형태의 커다란 비즈니스 모델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비즈니스들은
개별적으로 디바이스를 판매하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플랫폼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플랫폼이 기존처럼 단독형 플랫폼으로 존재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완벽하고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동시에 취약한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경쟁자가 수수료만 낮추게 되면은 모든 고객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맘대로 수수료를 내릴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요인들이 좀 이제 결합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는 단일 플랫폼, 뭐 예를 들어 컨텐츠 서비스만 한다. 그 컨텐츠 서비스 플랫폼 하나로만 경쟁자들과 경쟁하는 것은 좀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다른 플랫폼하고 연동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구조로 발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형태가 크로스 플랫폼 형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책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정말로 IoT 그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가면서 돈을 벌고 있느냐? 아마 이제 이쪽 IoT 쪽을 깊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그 기업들이 새로운 IoT 비즈니스 모델, 제 책에서 소개했던 IoT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에 보면은 독일의 그 식기세척기 전문 제조사인 빈터할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식기세척기를 일시불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한 몇백만 원에 일시불로 판매하기도 하는데, 고객들이 식기세척기를 사기 위해서 일시에 몇백만 원을 지불하는 것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식기세척기를 사용한 횟수만큼, 이용 시간만큼 비용을 청구하는 그 일종의 사용량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을 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 보시면 토발라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스마트 스팀 오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마트 스팀 오븐이라는 게 전자레인지하고는 좀 달라서, 전자레인지는 가열만 하는데요. 얘는 가열도 하고 찌기도 하고 굽기도 하는 그런 세 가지 기능을 이제 스마트하게, 인텔리전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제어판에 버튼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가정간편식 HMR이라고 하는 가정간편식에 그 찍혀 있는 QR코드 혹은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적외선 리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갖다 대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음식인지를 인식을 하고 그 음식에 맞는 최적의 그 조리법 대로 이제 얘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요리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토발라라는 회사는 보통 경쟁자들은 이 제품을 한 200만 원, 뭐 비싸게 한 300만 원대에 판매를 하는데요. 이 회사는 30만 원 정도에, 300불 정도에 판매를 합니다. 거의 뭐 5분의 1,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고객이 원하면 한 6개월까지는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디바이스를 판매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해봤자 8년에 디바이스 한 대 파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뭐 스마트폰이야 한 2년 내지 3년에 한 대씩 팔 수 있지만 보통 저런 디바이스들은 수명이 8년 내지 10년이 되기 때문에 그 마진도 적고요. 여러 대를 판매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디바이스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또 요즘 막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펠로톤 인터랙티브라는 회사입니다. 저 회사는 그 스마트 운동기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코치가 원격에서 1:1 레슨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월 40불 정도, 약간 비싸기는 할 수도 있는데 월 40불에 1:1 코칭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부담스럽다라면은 그 코치가 강의를 했던 그 비디오 클립들을 스트리밍으로 구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 12불, 13불 정도에 구독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건 뭐냐, 디바이스를 옛날에는 판매하고 끝났는데 이제는 디바이스하고 관련된 서비스 아니면 상품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오른쪽 그 펠로톤의 사례를 좀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이렇게 이제 슬슬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디지털 컨텐츠 사업자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어떤 그 대응의 방향성을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동안은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스마트폰이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그 스마트폰을 벗어나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수립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아래 그림에 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하다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1995년에 인터넷이 상용화가 되면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이용을 하게 됐죠. 그리고 2007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모바일로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 스피커나 스마트 냉장고를 이용을 해서 뭐 저희가 쇼핑을 합니다. 컨텐츠 이용하는 패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는 CD나 테이프 같은 걸 사서 듣다가 PC에서 스트리밍이나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듣고 있고, 최근엔 인공지능 스피커나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컨텐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TV라든지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일부 스마트 기기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다양한 그 디바이스에서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를 지배할 회사 중에 그 한 회사가 그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런 회사들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회사도 그렇고요. 어디죠? 저기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경쟁을 했었을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회사들은 가급적이면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형태의 비즈니스를 구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제를 할 때 우리 다 핸드폰으로 간편 결제를 하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손바닥으로 결제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결제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콘텐츠를 뭘로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시장을 좀 접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디바이스가 바뀐다는 것은 그 컨텐츠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때 그 발생하는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도 바뀌게 된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하나, 기존에는 컨텐츠를 판매해서 돈을 받는 식으로 비즈니스를 했는데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컨텐츠 서비스는 공짜로 주고 다른 데서 아까 그 디바이스를 싸게 판매하고 HMR 가정간편식에서 돈을 벌어 들이는 것처럼 컨텐츠 서비스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고 다른 데서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디지털 컨텐츠하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결합시키거나 다른 비즈니스와 결합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지금 워낙 다들 잘들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전자책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2007년에 전자책 리더인 킨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전자책을 태블릿, 그 킨들이라고 하는 태블릿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또 아이폰이라는 게 등장을 했잖아요.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니까 스마트폰에서도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오더블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하다가 2014년, 15년경에 스마트 스피커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그 스피커에서도 오디오북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컨텐츠 서비스하고 디바이스가 결합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스트리밍 음악과 관련해서는 컨텐츠 서비스 사업자들이 그 서비스를 잘 쓸 수 있는 스마트 스피커를 자신들의 서비스 판매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존 뮤직인데요. 아마존 뮤직 같은 경우는 그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에코라는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 에코에서 음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에코 플랜 같은 별도의 요금제를 하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을 하게 되면은 구글 홈 미니를 무상으로 준다거나, 국내 사업자들도 그랬죠. 예전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처음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를 했을 때 자신들의 음악 서비스를 1년간 구독을 하게 되면은 해당 스피커를 50%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는 식으로 이제 그 디바이스를 보급하고 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컨텐츠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비디오도 마찬가지고요.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핸드폰에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대형 TV, 스마트 TV에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미라캐스트 장치를 이제 보급하는 그런 그 움직임도 좀 많이 있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제 비디오는 핸드폰 쪽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 미라캐스트를 이용하는 것도 약간 좀 제한적인 상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셋탑박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콘솔하고 그 게임 서비스를 결합해서 구독 서비스로 이제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라는 게임하고 이제 엑스박스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가 명시를 해놨는데요. 예전에는 쟤네들을 개별적으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콘솔은 계속 개별적으로 판매를 했고 게임은 개별 타이틀을 판매를 하거나 뭐 엑스박스 게임 패스라는 그런 이제 구독 서비스 형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요. 디바이스와 게임 서비스를 같이 구독 서비스 형태로 판매한다는 거죠. 우리가 통신사들이 핸드폰과 통신 서비스를 결합해서 24개월 혹은 36개월 약정 할부로 판매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점은 이제 테슬라 같은 회사가 차가 주차 중일 때, 정차 중일 때 핸들과 그 페달을 이용을 해서 차량 내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저런 서비스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디바이스하고 콘텐츠를 결합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크로스 플랫폼을 위한 핵심 상품으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좀 중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제공한다. A사가 있고 B사가 있고 C사가 있는데요.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용료를 낮추는 것 정도밖에는 지금 답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플로 같은 경우 SKT 가입자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니까 가입자가 막 늘어났고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네이버 플러스를 출시를 하면서 그 네이버 플러스에 가입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바이브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네이버 바이브 이용자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150만, 200만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런 컨텐츠 서비스를 미끼 상품으로 이용을 해서 다른 서비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멤버십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십 서비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어제하고 오늘 이제 지금 그 10월 13일, 14일이 아마존에서 이제 프라임 데이라고 해가지고요. 프라임 멤버들한테만 특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더 잘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아마존 뮤직이나 프라임 비디오, 트위치 아니면 오더블 같은 그런 컨텐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플러스에서 5종의 컨텐츠 서비스 중에서 4종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월마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기업이잖아요. 오프라인 기업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주차장에서 자동차 극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마트 플러스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1회, 2회 정도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텐츠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저런 컨텐츠 서비스를 다 무상으로 제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서비스만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보다 더 나은 컨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추가적인 돈을 내고 이용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업셀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형태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플랫폼의 플랫폼 구조입니다.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아래 그림을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HBO라는 OTT 사업자가 있고요. 프라임 비디오, 그다음에 쇼타임이라는 OTT 사업자가 있는데 다 똑같은 OTT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신의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 내부에 채널을 만들고요. 채널에 HBO나 쇼타임 같은 OTT 사업자들을 넣습니다. 수용을 합니다. 즉 경쟁사를 자신들의 컨텐츠 서비스 제공자로 포지셔닝을 바꾸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마존이 1억 5천만 이상의 유료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HBO나 쇼타임 같은 경우는 아마존 프라임에 자신들의 컨텐츠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공짜로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존 고객들한테 아마존 고객들을 신규로 유료 가입자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구조가 지금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조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네이버 장부기에서도
또 그 홈플러스라든지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자들을 혹은 온라인 사업자들을 일종의 이제 경쟁자들을 끌어들이고 있고요. 우리 간편 결제 카카오페이나 뭐 네이버페이 같은 데에서 그 아래 다 카드사나 은행 결제 사업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 이런 플랫폼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5 시대에 그럼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5 시대가 되면은 뭐 이제 뭐 속도도 빨라지고 딜레이도 줄어드니까 뭐 AR이나 VR이나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런 AR이나 VR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이미 4G 시대 2011년부터 가능했고요. 그 전부터도 사실 가능했고요. LTE로도 제공할 수가 있었고 와이파이로도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뭐냐? 그리고 5G 시대가 됐는데도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기술 탓을 지금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기술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고객들이 필요한 그 어떤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서비스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특성, 이제 고속 특성 같은 것보다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능에 의해서 경쟁자와 우리 서비스를 차별할 수 있는 차별적인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망중립성 이슈가 있어서 똑같은 트래픽을 경쟁자하고 차별하는 게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5G 서비스가 워낙 데이터의 이용료가 비싸다 보니까 아마 데이터 이용료를 낮추는 조건으로 망중립성을 좀 완화시켜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쟁자와 차별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시간이 초과가 됐는데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